태양 아래 모든 것이 경제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음식처럼 인간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대상은 없다. JT 북글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수많은 나가 살아온 하루가 모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역사를 이룬 하나의 토대가 된다.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물과 사상사 출판 권은중 지음 음식이라는 소재로 역사와 경제의 흐름을 살펴본 교양도서 음식경제사입니다. 303페이지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관여했다.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나름 일리 있다고 여기면서 쭉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1장 음식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나. 2장 황제의 곡식, 쌀의 축복과 저주. 3장 미리 선물한 가난, 자본주의를 낳다. 4장 슬픈 옥수수, 자본주의의 검은 피가 되다. 5장 그리스 보리밭에서 자라난 민주주의. 6장 멸치젓, 로마 제국의 젖줄이 되다. 7장 맥주, 중세의 갈증을 해소하다. 8장 북해에 울려 퍼진 푸른 죽비 소리, 청어. 9장 인류사의 비터 앤드 스위트, 설탕과 후추. 10장 소고기의 붉은 살에서 튀어나온 현대 자본주의. 11장 하얀 웨딩드레스, 검은 코카콜라를 꿈꾸다. 12장 식탁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GMO. 저자는 책을 펴낼 당시 14년째 요리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온 늦깎이 요리 유학 준비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음식이 인류 경제, 역사에 미친 거시적, 통시적 접근을 해보고자 했다며 책의 취지를 전합니다. 그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여부가 해당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 부는 물론이고 독특한 세계관과 행동 양식을 형성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추동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죠. 1장을 읽으면서 이분이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필력이 상당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음식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였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곡식과 고기 같은 음식이 인간이 소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재화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적 이유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인류가 배가 고픈 것은 분배 탓도 있지만 1차적으로 식생 탓이다. 태양에서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공평하지 않다. 적도와 극지에 내리쬐는 햇빛의 양은 다르고 당연히 각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도 다르다. 매콤하고 시큼한 후추는 인도에서는 누가 키우지 않아도 자라지만 유럽 농부는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아도 키워낼 수 없었다. 인도가 근대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식생에서 오는 향신료와 염색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목을 읽고 나서는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특정 기후대에 특정한 작물이 그 지역을 부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더러 배워서 기억을 하고 있죠. 특히 앞서 인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후추에 대한 얘기는 항로 개발로 이어지는 역사를 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두 나라는 1492년까지 일부 지역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열렬한 가톨릭 신봉 국가가 되었다. 가난했지만 종교적으로 충만했던 이들은 이슬람을 피해 후추를 들여올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은 인도양을 통해 후추의 나라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고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들이 애초 신대륙에서 기대한 것은 후추와 설탕이었지만 도미니카에서 금이,
볼리비아에서 은광이 발견되면서 생각이 바뀐다. 두 나라는 신대륙에서 발견된 금은 보화를 부지런히 유럽으로 퍼날랐지만 경제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졌다. 부자의 저주에 빠진 것이다. 이후 스페인의 부도, 또 유럽 국가들의 물가 연구, 또 중상주의, 수출로 부를 획득하는 방법, 무역의 확장, 은행 설립, 산업혁명 등으로 역사의 기틀이 마련이 되죠. 이렇게 저자는 큰 역사의 줄기를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인류 역사를 끌어움직이는 기관차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가 전부 음식 탓은 아니다. 유목민이던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나 미국이 IT 산업으로 세계정보통신 플랫폼을 사실상 장악한 것을 음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몽골이 멸망시킨 송나라가 이양법을 실시해 쌀 생산량을 극대화했지만 양쯔강 이남인 화난 지방에 뿌리를 둔 문약한 나라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생산력은 약하지만 전쟁에 능한 화베이 지방이 권력을 장악해왔다. 밥이 하늘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쌀을 비롯한 곡식과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호품인 차와 커피, 그리고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향신료와 같은 음식에 대한 역사는 사실상 경제사다. 태양 아래 모든 것이 경제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음식처럼 인간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대상은 없다. 당장 김장철의 배춧값만 올라도 난리가 일어난다. 쌀, 밀, 옥수수, 보리 같은 곡식, 후추와 설탕, 육류, 햄버거 같은 가공식품 등으로 인류의 경제사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모두 우리가 먹고 있거나 알고 있는 익숙한 음식이다. 이런 익숙한 음식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왔고 지금도 맹렬하게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혀로 배우는 경제사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게 약속한다. 음식으로 푸는 이야기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1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황제의 곡식, 쌀의 축복과 저주라는 내용인데요. 이 쌀의 생산력에 주목합니다. 쌀이라는 식물은 생장하는데 밀이나 보리에 견주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 농사에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강 주변에서 시작되죠. 관계는 지금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곡식 농사는 채집과 또 수렵과 달리 강제 혹은 착취가 동원되었습니다. 사유재산, 노예제도도 여기서 비롯하죠. 이렇게 축적한 자본은 피라미드 건설 같은 일에 퍼부어졌습니다. 황하강, 양쯔강 사이에 있는 중국은 놀라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케이스죠. 진시황 이후 중국 황제들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벼농사의 높은 생산력 덕분이었습니다. 쌀은 밀이나 보리에 견주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쌀을 키우는 민족은 빠르게 고대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쌀의 우월한 생산력 때문에 동양 국가들은 안정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쌀 농사로 거대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중국에서는 중국식 폭정이 시작됐다. 중국 황제의 폭정은 중국에서 왕조가 사라질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복됐다. 황제의 폭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국 왕조들은 스스로 제도적 결함을 고쳐나갈 역동성이 떨어졌고 결국 밀란이나 외침에 의해 왕조가 바뀌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중국은 토지에서 오는 잉여 생산물에만 만족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무역을 등한시했다. 쌀을 비롯한 농업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만 해도 황제가 쓰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유럽의 왕은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 유럽 왕들이 중국 황제처럼 군림할 수 없었던 것은 재정 부족 탓이다. 이 장을 읽다 보면 쌀이라는 곡물을 많이 축적한 것이 곧 부자의 저주가 돼 중국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중국을 더 닫힌 국가로 만들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후반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역시 쌀을 다루고
섭취했던 민족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서 저자의 설명이 덧붙여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2장까지 읽고 나서 아직은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소 감이 확실하게 오진 않았고 재밌는 생각을 하는 정도인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까지만 들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서 쌀과 함께 세계인의 주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밀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집트는 빵을 만들어 특히 발효빵을 만들어서 섭취하였다라는 내용, 또 빵으로 제국을 건설한 로마, 그리고 이 밀밭이 사라지면서 로마의 쇠퇴기도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작가는 4장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혈관에는 옥수수가 흐른다. 한때 세계 최대 소비 곡식이던 쌀이나 밀은 옥수수에 밀린다. 중남미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인 옥수수는 현대인과 끈적끈적한 관계다. 먹는 것이 몸을 만들고 생각이 몸에 깃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삶은 옥수수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접하는 고기와 우유는 대부분 사료로 키운 가축의 살과 젖을 가공한 것이다. 가축의 사료는 대부분 옥수수로 만든다. 쌀이나 밀보다 싸기 때문이다. 덕분에 옥수수는 밀과 쌀을 따돌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식이다. 심지어 전체 생산 곡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옥수수는 심기만 하면 정말 잘 자라는, 사람 손을 잘 타지 않는 작물로 알려져 있죠. 앞서 쌀에 대한 설명에서도 등장했지만 근대 이전 국가 성립의 핵심은 잉여 생산물을 통한 자본 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했던 국가들도 중국의 사례와 더불어서 부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작가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 예로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중앙집권 국가 건설보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역사. 아즈텍은 1년에 2만 명가량 사람을 제물로 바쳤고 이를 위해 전쟁을 벌였다. 포로는 제물이었다. 유라시아에서는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노예를 제물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대규모 정복 사업을 벌였던 것과 대비된다. 이들이 이런 인신공양에 빠져 있었던 이유, 바로 학자들은 옥수수의 기적적인 생산 조건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집약적 노동의 자유로움이 결국 지나치게 전제적인 신정국가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사람의 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복, 즉 이 태양의 일조량에 좌우되는 곡물 생산력, 이것이 곧 지나친 인신공양이 발생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죠. 태양빛이 없으면 이 옥수수가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태양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그 노여움을 사지 않고 지속적으로 풍성한 일조량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죠. 이 높은 옥수수의 생산성이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 옥수수의 엄청난 생산력은 폐해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거대 기업들은 파시즘 국가가 거의 사라진 세계대전 이후에도 자원 개발과 이윤 추구를 위해 지구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업 이윤 추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고기와 GMO 농산물이다. 좀 더 많은 고기를 싸고 빠르게 생산하려는 기업은 옥수수에 주목했다.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만든 옥수수의 특징, 성장 속도가 빠른 데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자본가는 놓치지 않았다. 자본가는 옥수수를 더 싸게 생산하려고 유전자를 조작했다. 옥수수는 1990년대 말 콩과 함께 가장 먼저 유전자 조작 제품이 만들어진 농산물이다. 대부분의 고기소는 이제 풀을 먹지 않는다. 곡물인 옥수수를 먹고 20에서 30개월 만에 도축된다. 소의 위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
고열량인 곡물 덕분에 소들은 지방간을 비롯해 소화기관에 장애가 생긴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 혹위, 간장, 농양, 합병증이 있다. 미국에서 도살하는 소 가운데 8%의 간에서 농양이 발견되었다. 수소는 태어나자마자 거세되고 암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호르몬을 맞고 죽을 때까지 젖을 짜내야 한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옥수수의 풍성함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고통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도 이 옥수수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데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많은 공산품, 특히 식품에서 이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 이 책에서 언급한 짤막한 부분 또 읽어드립니다. 값싼 옥수수 가루로 만든 액상과당은 설탕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량음료와 가공음식에는 설탕 대신 액상과당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500개의 상품 중 옥수수 첨가 제품은 372개로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합성한 검은 피, GM 옥수수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저도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가끔 저도 먹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갈수록 더 섭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이 GMO 식물의 혹시 모를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나오겠지만 이 GM 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 미지의 영역 같습니다. 책은 5장에서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또 그리스의 역사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또 6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서민들이 멸치젓, 가룸이라고 부르는 이 멸치젓을 빵에 발라 먹었다라는 역사도 소개를 합니다. 7장에서는 맥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세 수도원이 맥주를 생산하면서 많은 수출길을 열었고 수도사들이 사라진 로마 시대의 농업 기술을 이 맥주를 생산하면서 부활시켰다라는 얘기들도 흥미를 끕니다. 이 맥주에 대해 얘기한 7장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전리품으로 타락했다가 결국 이민족의 침입으로 무너졌다. 갈취로 돈을 벌던 중세 교회도 비슷했다. 외부에서 결정타를 맞았다. 페스트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병은 감염되어 사망하면 시체가 검게 변해 흑사병으로 불렸다. 페스트는 동양에 물건을 실어 나르던 이탈리아의 무역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한다. 동양의 향신료와 사치품이 이동하던 경로는 수도사들이 수백 년 동안 맥주를 팔기 위해 낸 길과 일치했다. 맥주 공급로는 남유럽과 북유럽은 물론 멀리 러시아까지 이어져 있었다. 수도원 맥주를 즐겨 마시던 유럽인들은 페스트를 피할 수 없었다. 페스트는 30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 7장의 맥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유럽의 흥망성쇠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페스트가 맥주의 수출길과 같은 루트로 퍼져나갔다라는 부분은 조금 충격적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 7장을 마무리하는 내용 소개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주와 포도주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술이다. 당분이 많아 저절로 발효되는 포도주와 달리 맥주는 한번 끓여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은 포도주처럼 저절로 술이 되는 신화적 기적이 없는 맥주를 세속의 술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상징되면서 중세에도 그 신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인은 포도주보다 맥주를 6배 이상 많이 마신다. 세계 주류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세계인이 마신 술의 76.1%가 맥주다. 와인의 비중은 10.3%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가 마시는 맥주는 전통적인 핏빛 에일 맥주가 아니라 황금빛 맥주다.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칭다오 등 현대인이 마시는 맥주의 70%는 저온 발효 방식의 라거다. 라거는 저장하다라는 뜻의 독일어 동사 라거렌에서 왔다. 발효 온도를 낮추어 장기 숙성한 혁신적인 맥주 제조법은 15세기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8장 북해에 울려 퍼진 푸른 죽비 소리 청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고 깨달음을 얻었던 장을 꼽으라면 아마 이 8장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서양은 자신보다 훨씬 정교한 문명을 가졌던 이슬람과 중국을 따돌리고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서양의 바다나 동양의 바다나 그 출발은 같았다. 서양이 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키워드는 청어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청어는 유럽에도 흔했다. 청어는 적어도 공평했다.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다. 물론 약간의 운도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15세기 해류의 변화로 청어를 독차지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와 한자 동맹을 비교해보면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싹튼 이유를 좀 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청어는 단순히 서양의 물질적 번영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참칭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라고 여겼던 그리스 시민사회의 전통을 유럽에 퍼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어가 헤엄치는 곳에 도시가 생겼고 도시에는 신과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의 바람이 불었다. 네덜란드는 야만적인 신정 통치를 하던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을 만들었으며 금태환 화폐를 선보였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뉴 암스테르담에도 주식시장이 세워졌다.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뉴욕으로 개명했고 그 증권시장이 있던 곳은 지금 월스트리트로 불린다. 청어가 없었으면 네덜란드도 없었을 것이고 은행도 증권시장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럽인들이 청어를 많이 먹게 된 배경에는 우선 단백질 공급원이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부활절 등 각종 종교적 행사를 앞두고 소고기나 가축의 육식을 금지하던 중세 그리스도교의 전통 탓에 염장청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청어의 수요 증가가 또 필연적으로 소금 거래량을 늘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 소금, 즉 암염을 나르며 북유럽의 교역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배경도 등장을 합니다. 이 청어는 결국 상업자본을 탄생시키고 대부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은행이라는 현재 제도까지 생기는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유럽은 전례 없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존재하고 부강했던 중국과 이슬람의 문명 등은 이제 유럽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고 9장 설탕과 후추의 얘기 등장을 하고요. 10장에서는 소고기의 붉은 살에서 튀어나온 현대 자본주의, 이 소를 섭취하게 되면서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난했던 식민지 미국이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지를 그 인과관계를 소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육축업이 미국의 철도 산업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세계 제1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기초가 되었다라고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 하얀 웨딩드레스, 검은 코카콜라를 꿈꾸다. 세계 단일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죠. 사실 하얀 웨딩드레스. 기존의 전통 홀리의 복장을 갖고 있던 많은 나라에서조차 지금은 이 웨딩드레스,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을 상징하는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세계의 음식 시장, 자본 시장을 어떻게 잠식하고 그 기업 문화를 어떻게 퍼뜨렸는지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12장 식탁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GMO, 이 부분은 앞으로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도 우리 인류가 맞닥뜨릴 문제와도 연관이 깊기에 좀 심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7월 4세 여자아이가 한 브랜드의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망가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일이 크게 회자가 됐었죠. 저자는 이 4세 아이가 HUS에 걸린 이유를 단순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경고로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설명합니다. 이 12장의 마무리는 이 부분들을 압축해서
설명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O157이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처럼 전염 속도가 빨라 즉각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1군 감염병이다.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기 전까지 이 O157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열이나 산에 약한 일반적인 대장균과 달리 인간의 위산에도 살아남는 독한 변종 대장균인 O157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O157이 식탁을 위협하는 과정을 아는 데는 미생물학보다 경제학적 설명이 요긴하다. 누구나 O157에 감염될 가능성이 생긴 것은 생명을 그저 붉은색 상품쯤으로 여기는 인간의 탐욕 탓이다. 좀 더 싼 가격에 소고기를 얻으려고 인간은 가축을 좁은 곳에 몰아넣고 소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GMO 옥수수나 GMO 콩을 먹여왔다. 알아서 작동해 주시는 시장을 찬미하던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의 눈에 가축은 생명체가 아니라 기름 낀 살덩어리였고 곡식은 문명을 이끈 신의 선물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 가능한 한해 살이풀에 불과했다. 생명윤리를 고려하지 않고 대박을 낳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기심이 GMO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방임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왔듯이 GMO는 우리 식탁에 상시적인 불안을 가져왔다. 햄버거병 원인의 하나인 O157H7은 시가 독소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장출혈성 대장균이다. 이 독소는 몸 안의 바이러스와 반응해 적혈구를 파괴하고 파괴된 적혈구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망가뜨려 급성 신부전에 걸리게 된다. 설사와 고열 등 전형적인 출혈성 대장균 감염 증상을 보이는데 환자의 80에서 90%는 완치되지만 5에서 15% 정도는 HUS에 이른다. HUS에 걸리는 환자는 대부분 5세 이하 어린아이다. O157 외에도 O26, O103, O111, O145 등도 원인균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균들은 주로 소에서 발견되며 양, 염소 같은 반추동물과 돼지 등의 내장기관에 서식한다. 가축은 왜 이런 균에 노출될까? 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되새김을 위한 반추위를 갖게 되었다. 삼킨 풀을 다시 식도로 올리는 반추위에는 풀의 소화를 도와주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 미생물의 효소 반응으로 소는 풀의 셀룰로스 성분을 소화할 수 있다. 반면 콩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가 오랫동안 곡물을 먹으면 반추위에 농양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면서 중성이던 소의 위는 점점 산성으로 바뀌고 O157 같은 변종균이 생기게 된다. 이런 시가독소 장출혈성 대장균은 정상적인 소의 대변에서 10에서 20%, 많게는 70%까지 관찰된다. 이 균들은 도축장이나 유통업소에서 얼마든지 다른 매개체로 옮겨질 수 있다. 또 소의 배설물을 통해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 채소 등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이 물에서 수영하던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과 2011년 독일에서 발병한 HUS는 각각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와 이집트산 새싹 채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두 나라는 모두 부인했고 결국 역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이 GMO 곡물이 소에게 미치는 영향, 또 이 소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저자는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이후에 이 GMO 식물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취하시고 또 자료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가치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12장으로 다양한 내용들 다루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식생활과 함께 또 굵직한 세계사 흐름을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 같습니다. 또 풍요의 세상 속에서 부자의 저주에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돌아보게 됐고 이 부자의 저주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유전자 조작 식품 이 GMO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선택해야 할지도 저와 또 제 가족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주어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음식이 내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또 여러분은 먹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물과 사상사 출판 권은중 지음 음식경제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쉽게 구입해 보실 수 있는 판매처 링크를 아래에 올려뒀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JT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에서 편히 들으실 수 있고 또 집안일 하면서 틀어놓고 편하게 청취하실 수 있고 또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편한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 유익한 방송 JT북클럽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